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우리 시대를 읽기 위한 최소한의 인문 배경 지식. 주현성 지음. 낭독 구자형. 1. 원시미술에서 사실주의까지. 모네 이전의 회화. 기원의 미술. 원시시대와 이집트 미술. 미술의 근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다른 오래된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솔직히 그 시작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 4만 년 전후에 현생 인류가 나타났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 많은 세월이 흐르기 전에 이미 미술품이라 할 만한 것들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약 15,000년 전후에 그려진 것들로 추정되는 라스코 벽화나 심지어 약 최소한 3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슈바벤의 비너스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는 아직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구석기 시대였지만 그 작품의 형태가 오늘날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인류에게 있어 미술 또는 예술은 타고난 본능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미술.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회화로 생각하고 있는 그림 중 하나인 라스코 동굴의 벽화. 이 벽화는 약 2미터가 넘는 높이의 동굴 천장에 말, 소, 사슴 등 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약 1200여 미터에 걸쳐 그려져 있다. 마그네시아와 황토 등을 갈아 만든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 4가지 색깔이 줄을 이루는 이 벽화의 동물들은 어느 것이나 약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며 당시에 그렸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벽화에는 옆구리에 창을 맞아 내장이 흘러나온 들소나 남근이 묘사된 사냥꾼 등의 다양한 상황들이 함께 펼쳐져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 벽화를 통해 당시 그림이 가지는 의미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라스코 벽화는 누가 봐도 당시의 가장 중요한 생활 양식인 사냥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러므로 사냥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이 벽화가 단순히 사냥하는 모습을 묘사했다고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기원을 읽어야 한다. 그들에게 사냥은 핵심 생계수단이었으며 동시에 목숨을 건 생산활동이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터에 나가야 했고 필히 상대 동물을 쓰러뜨려야 했다. 바로 이런 상대 동물들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으며 그 염원이 그림에 담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 벽화에서 창자국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 그림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찔러대곤 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행동들을 통해 그들은 사냥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고 자신감을 얻었으며 더 나아가 실제적인 사냥 훈련으로도 사용했을 것이다. 라스코 벽화에 가끔 새로 겹쳐 그린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도 이런 훈련과 연습 과정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그림들이 첨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선사시대 이전의 미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 감정 같은 것보다는 두렵고 힘겨운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적 성향이 강하게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원적 모습은 돌 조각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약 2만 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인 조각은 가슴과 엉덩이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묘사돼 있다. 이는 출산과 관계된 신체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된 것으로 타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 3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슈바벤의 비너스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여인상은 성기까지도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선사시대지만 인류가 정착하고 본격적으로 농경을 시작하면서 미술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겪게 된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이동 생활은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정착 생활로 변해갔고, 이는 이제까지 자연 변화에 철저히 순응해온 인류가 안정적 식량 공급을 목표로 생활 방식을 바꾸며 자연에 도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인위적 식량 공급이란 차원에서는 농경뿐만 아니라 목축도 같은 것이며,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식량의 저장이란 측면에서 안정적 식량 공급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이렇게 안정된 식량 공급과 정착 생활이란 조건 변화를 통해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갖게 됐을 것이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인구도 늘어났을 것이며, 언제나 똑같은 환경이나 가족 이외의 씨족들과 같은 인물들을 대면하는 반복적 경험도 크게 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벼농사를 위해 자연 환경의 변화와 반복되는 주기에도 예민한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또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그들은 변화하지 않는 위치에서 매번 규칙적으로 변하는 자연과 그것이 농경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서서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며, 좀 더 많은 타인과 어울리며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해야 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들은 규칙성을 배우고 좀 더 추상적인 사고를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흔적들을 그들이 그린 문양이나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구석기 시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벽화 같은 것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선이나 원 모양 같은 기하학적 문이나 선으로 간단하게 묘사된 해, 달, 동물 모양 등이 암각화 등을 통해 주로 보이고 있다. 그들의 토기에서도 빗살 무늬, 격자 무늬, 삼각 무늬, 지그재그 무늬 등과 같은 일종의 패턴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점 또한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먼저 그들의 풍요나 다양한 필요성 속에서 많은 토기가 만들어지고, 그 토기에 자신들의 여유나 차별적인 욕구로 인해 무늬를 새겨넣기 시작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패턴이 등장했다는 것에도 신석기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으며, 토기 제작 자체에도 주술적 제작과는 다른 차원의 창조 행위라는 점과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는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신석기 시대에도 여전히 기원의 성격은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연의 도움 없이는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여기에 추상화되고 있는 사고와 또 그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화 또는 상징적 능력들과 어울리며 종교적 색채를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기원은 영원한 삶에 대한 기원이나 자연신에 대한 신앙적 성향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당시 시신과 함께 매장된 토기, 장신과 같은 유물과 개의 뼈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이집트, 인도, 중국, 한반도 등의 지역에서 널리 퍼진 태양 숭배 사상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술 또는 미술에 대한 기원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미술사에 전개될 패턴에 대한 또 하나의 기원을 읽을 수 있다. 그 역사적 패턴이란 구체적, 사실적 묘사 대 추상적, 개념적 묘사라는 것이다. 구석기 시대의 그림이 사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림들이었다면, 신석기 시대의 그림은 추상화되고 개념을 통해 변형된 그림들이다. 바로 이런 구체화돼 추상화의 패턴 또는 사실화돼 그 변형의 패턴이 미술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칼로 잘라내듯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술사 전체의 큰 줄기처럼 이 패턴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시작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기원, 이집트 미술. 서양 미술의 핵심인 고대 그리스 미술을 살펴보기 전에 이집트 미술을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이집트 미술은 사후 세계에 대한 강한 집착과 정면성의 원리와 같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술이며 시대적으로도 선사시대 이후와 그리스 미술 사이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미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 기술자들을 배출했으며 서양 미술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기원을 제공하는 미술이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피라미드와 미라듯 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만큼 죽은 자를 위한 미술로 점철됐다. 물론 피라미드 중심으로 발굴됐다는 점에서 남아있는 그들의 미술이 이런 특징에 집중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계층이 왕의 권력에 집중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집트 예술의 큰 줄기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집트 미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면성의 원리다. 이 원리는 마치 정면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담아내려는 듯 그리는 방법이다. 그들은 신체를 그릴 때 가슴은 정면이 가장 잘 보일 뿐 아니라 팔 두 개를 모두 같이 연결시켜 보일 수 있도록 정면으로 그리고 얼굴과 발은 옆모습이 그 특징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옆모습으로 그렸다. 또한 다리나 팔은 두 개가 다 나타나야 하므로 언제나 겹치지 않게 그렸다. 이 원리는 죽은 자들이 저승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육체를 찾으려 할 때 모든 사지가 온전한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결국 그들에게는 얼마나 똑같이 그리느냐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징을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가 관건이었다. 이 원리는 이집트 미술 전반에 깔려 있으며 신체뿐 아니라 정원을 그린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네바문의 무덤에서 발견된 연못이 있는 정원을 보면 나무는 옆면이 그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으므로 옆면으로, 연못은 위에서 봐야 잘 알 수 있으므로 윗면으로, 다시 물고기와 새들은 옆면이 잘 알 수 있으므로 옆면으로 그려넣었다. 개념을 중요시하여 이를 담아내려는 이집트 미술의 경향은 중요한 것은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남자는 무조건 어두운 갈색으로, 여자는 더 밝은 살색으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하나의 규칙처럼 엄격하게 따랐다. 그런 만큼 이집트 미술에서는 화가 개인의 개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화가로서 이름을 남긴 인물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의 엄격한 규칙은 조각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그들이 만든 초상 조각은 영원 불멸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 재료 또한 화강암이나 섬로감처럼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부서지기 쉬운 돌출 부위는 최소화하고 팔 또한 쉽게 부러지지 않게 몸통에 근접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언제나 정면을 보고 있고 좌우 대칭이 지켜지고 있었으며 가능한 한 해부학적인 정확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피부색도 엄격히 지켜졌는데 그들의 이런 엄격성은 어딘가 모를 경직성으로 가득했다. 이런 이집트 미술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서양 미술사에서 객관적 비례와 제작적 비례가 일치한 유일한 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여기서 객관적 비례란 대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제작적 비례는 개념이나 개인적 주관에 의해 좀 더 구성적 또는 추상적으로 나타낸다는 의미를